그날 나는 겨우 12척의 배로 적의 대함대를 막아내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조선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 그때는 알 수 없었다. 이 말을 남긴 사람은 바로 조선 최고의 명장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어떻게 절망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진 고독과 아픔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20만 대군을 이끈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조선을 유린했지요.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고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조선은 망국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달랐습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연전연승을 거두었지요. 옥포해전, 한산도 대첩, 부산포해전. 이순신의 함대는 일본 수군을 계속해서 격파했습니다. 바다만큼은 절대 내어줄 수 없다. 이순신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바다를 장악하면 일본군의 보급로를 끊을 수 있고 그들의 북진을 저지할 수 있었지요. 실제로 일본군은 제해권을 잃은 후 더 이상 북상하지 못했습니다. 임진왜란은 1593년 강화협상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결렬되었고 1597년 일본은 다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정유재란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1597년 1월, 이순신은 갑자기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죄목은 왕명을 어기고 적을 놓아준 것. 나는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사실은 이랬습니다. 일본인 간첩 요시라가 가짜 정보를 흘렸습니다. 일본의 수군 대장이 부산 앞바다에 나타날 것이다. 이때 기습하면 큰 공을 세울 수 있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즉시 출격하라고 명령했죠. 하지만 이순신은 이것이 함정임을 간파했습니다. 부산 앞바다는 적의 본거지나 다름없었고 그곳에는 암초가 많아 조선 수군에게 불리했습니다. 이순신은 출격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적의 계략입니다.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조정은 달랐습니다. 선조와 신하들은 이순신이 공을 세울 기회를 놓쳤다며 분노했지요. 설상가상으로 이순신을 질투하던 이들이 모함을 더했습니다. 이순신이 일부러 적을 살려주었습니다. 그가 공을 독차지하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결국 이순신은 삼도 수군 통제사 직위를 박탈당하고 투옥되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혹독한 고문을 받았지요. 내가 평생 나라를 위해 싸워왔건만 이런 대접을 받다니. 사형까지 거론되었지만 유성룡 등의 간곡한 변호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순신은 권율의 진영에서 백의종군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아봇도 벗고 계급도 없이 그저 평범한 군사처럼 따라다녀야 했지요. 모든 것을 잃었구나. 하지만 아직 목숨은 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재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을 대신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사람은 원균이었습니다. 원균은 이순신과 달리 조정의 명령에 순종적이었지요. 선조는 원균에게 즉시 출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부산포를 공격하여 적의 본거지를 쳐부수라. 원균은 망설였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1597년 7월 15일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부산포로 향했습니다. 전선 약 160척, 병력 약 1만 명의 대함대였지요. 하지만 이것은 일본군의 함정이었습니다. 부산 근처에서 조선 수군은 일본군의 유인작전에 말려들었고 담사의 추격전을 벌이다 지쳐버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7천량 앞바다, 일본 수군 대함대가 갑자기 나타나 조선 수군을 포위했습니다. 혼란 빠진 조선 수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지요.
원균은 전사했고 전라우수사 이혁기, 충청수사 최호 등 주요 장수들도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수군은 사실상 전멸을 씁니다. 살아남은 배는 경상우수사 배설이 도망친 12척뿐이었지요. 한산도에 쌓여있던 무기와 군량도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이제 바다는 끝났다. 조정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핵관을 완전히 잃은 조선은 일본군의 수륙 양면 공격에 속수무책이었지요. 일본군은 남원성을 함락시키고 전주성을 점령하며 북상을 계속했습니다. 한양 함락도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조정은 다시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1597년 8월 3일 백이 종군 중이던 이순신에게 교서가 내려왔습니다.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한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역적으로 몰아 투옥했던 사람을 이제 와서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지요. 이제 와서 나를 부르는구나. 이순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억울함, 분노, 배신감.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나라를 향한 책임감이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롭다. 이럴 때가 아니다. 이순신은 즉시 전라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지요. 구려에 도착했을 때 그를 따르는 병사는 겨우 120명. 보성에 도착해서도 추가로 모인 병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배는 배설이 데리고 온 12척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조선 수군의 전부인가? 조정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수군 폐지를 논의했습니다. 12척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육지에 올라가 육군과 합류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선조에게 유명한 장계를 올렸지요. 전선이 아직 12척이나 남아 있사옵니다.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이순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에, 두려움이 아닌 용기를 보는 시선. 12척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12척이나 있다는 것. 이 배들로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이순신은 흩어진 병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7,000량에서 살아남은 군사들, 도망친 백성들, 의병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설득했지요.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함께 싸워주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7,000량의 참패는 모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요. 또 싸우다 죽으라는 것입니까? 12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함께 싸워야 할 장수들조차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경상우수사 배설은 교만하고 불복종적이었습니다. 자신이 12척을 보존한 공을 자랑하며 이순신의 명령을 따르려 하지 않았지요. 내가 이 배들을 지켜냈소. 당신이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요? 이순신은 참았습니다. 지금은 내부 분열을 일으킬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군량도 부족했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에서 식량을 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지요. 이순신은 피난간 사대부들을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힘을 모아 돕는다면 살 것이요. 죽더라도 나라에 충성했다는 명분은 남을 것입니다. 간곡한 설득 끝에 소밋불 100여 채, 식량과 옷가지들을 모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무기가 될 것이다. 이순신은
소밋불을 물에 적셔 12척의 배에 걸었습니다. 조총 탄환을 막기 위한 방어막이었지요. 또한 동아를 배에 가득 실어 병사들이 목마를 때 먹게 했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8월 29일 이순신은 벽파진으로 진을 옮겼습니다. 명량 해협을 바로 뒤에 둔 요충지였지요. 여기서 우리는 막아내야 한다. 하지만 병사들의 사기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일본 대함대에 대한 공포가 진영을 짓누르고 있었지요. 이순신은 군유를 엄격히 했습니다. 거짓으로 적이 온다고 외친 자를 처형하라. 혼란을 막고 군심을 안정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9월 2일 배설이 도주했습니다. 이순신과 함께 있다간 모두 죽는다. 그는 겁을 먹고 밤중에 배를 버리고 도망쳤지요. 이순신은 즉시 조정에 보고하고 배설을 추포하도록 했습니다. 도망친 자는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남은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9월 7일 밤 일본 군선 12척이 벽파진에 접근했습니다. 정탐이었죠. 병사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적이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순신은 직접 자신의 배를 몰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홀로 적진을 향해 돌진한 것이지요. 나를 따르라. 뒤따르던 배들이 함께 전진했고 일본 군선은 놀라 후퇴했습니다. 이날 밤 이순신은 다시 한번 야습에 대비했습니다. 적은 반드시 밤에 다시 올 것이다. 준비하라. 예상대로 일본 수군이 밤에 기습해왔지만 조선 수군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정확한 예측과 과감한 행동은 병사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지요. 장군님은 정말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 9월 14일 정탐선이 급보를 가져왔습니다. 일본 함대 200여 척이 어란진에 접근했습니다. 그중 55척이 이미 어란진에 정박했습니다. 탈출한 포로의 증언도 들려왔습니다. 일본군은 조선수군을 단숨에 경멸시킨 후 서해를 타고 한강으로 진격할 계획입니다. 조정도 백성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만약 이순신이 여기서 패배하면 조선은 정말로 끝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이 전투에 달려있구나. 9월 15일 이순신은 진을 명량 앞 우수영으로 옮겼습니다. 명량을 등 뒤에 두고 싸우는 것보다 명량 자체를 전장으로 삼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날 밤 이순신은 홀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 달빛이 물결에 부서지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이순신은 평생을 바다에서 보냈지만 이날만큼 바다가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죠.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투를 치렀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12척. 그것이 조선에 남은 전부였습니다. 이순신은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늙은이에게 힘을 주소서.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지요. 그날 밤 이순신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새벽, 날이 밝자 정탐선이 달려왔습니다. 적선이 명량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즉시 출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함대, 출항하라! 13척의 배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전날 밤 김억추나 송여종의 지원으로 한 척이 추가되어 13척이 되었지요. 오전 10시경 명량 해협 입구에서 이순신은 적함대를 마주했습니다. 수평선을 뒤덮은 일본 전선들 133척, 아니 더 많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것이 우리가 막아야 할 적인가? 병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겁에 질린 눈빛, 떨리는 손.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죽는구나. 하지만 이순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장선의 맨 앞에 섰습니다. 나를 보라!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적이 아무리 많아도 이 좁은 물길에서는 한꺼번에 덤벼들 수 없다. 물살이 바뀌면 적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지만 병사들은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포이즌을 짜며 밀려 들어왔습니다. 쓰나미처럼 압도적인 숫자로. 전진! 이순신의 대장선이 홀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적진을 향해 돌진한 것이지요. 하지만 다른 12척의 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혼자 가시는구나. 누군가 탄식했습니다. 대장선 홀로 적진 한가운데로 돌격했습니다. 일본 전선 수십 척이 이순신의 배를 포위했지요. 사방에서 조총과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발포! 이순신의 명령에 따라 대장선에서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모든 화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지요. 가장 가까이 있던 일본 전선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습니다. 더 많은 일본 배들이 이순신을 향해 몰려들었지요. 그는 칼을 들고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쏘아라! 멈추지 말라! 화포가 계속 불을 뿜었지만 일본 전선은 끊임없이 밀려들었습니다. 조총 탄환이 배의 벽에 박혔고 화살이 빗발쳤지요. 물에 적신 솜니불에 탄환을 막아주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장군님, 너무 위험합니다. 후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안희와 김응은이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장군님을 저렇게 혼자 두고 어찌 도망칠 수 있겠는가? 안희의 배가 전진했고 김응함의 배도 뒤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배들도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전진! 13척의 배가 모두 일자진을 이루며 일본 함대에 맞섰습니다. 좁은 울돌목 수로에서 일본 배들은 제대로 기동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엉키고 혼란에 빠졌지요. 지금이다! 공격하라! 조선수군의 집중포화가 쏟아졌습니다. 좁은 수로에 갇힌 일본 전산들은 피할 곳이 없었지요. 정오가 지나자 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이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밀물이 끝나고 썰물이 시작되자 거센 물살이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기 시작했지요. 일본 함대에게는 역류였습니다. 물이 바뀌고 있다! 일본 전선들은 급격히 밀려오는 조류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서로 충돌하고 암초에 부딪히고 대열이 완전히 무너졌지요. 반면 조선수군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조류를 타고 더욱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투항 외인 준사가 외쳤습니다. 저기 꽃무늬 옷을 입은 자가 바로 구루시마입니다. 안골포 해전 때의 일본 수군 대장입니다.
이순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격전 끝에 구루시마는 조선 군사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이순신은 김석손을 시켜 즉시 그의 목을 베게 했지요. 저 머리를 높이 매달아라! 구루시마의 머리가 대장선 돛대에 높이 걸렸습니다. 이를 본 일본 수군은 경악했습니다. 대장이 죽었다! 사기가 급격히 떨어졌고 대열은 완전히 무너졌지요. 이순신은 전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쏘아라! 한 척도 놓치지 말라! 오후 내내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일본 전선 31척이 격침되었고 수천 명의 일본 군사가 목숨을 잃었지요. 나머지 일본 함대는 혼비백산하여 후퇴했습니다. 해가 지자 전장은 고요해졌습니다. 부서진 일본 전선의 잔해가 바다 위에 떠다니고 피로 물든 바다가 석양을 받아 붉게 빛났지요. 이순신은 칼을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구나. 그날 밤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맑음. 묘시의 적선이 명량으로 들어왔다. 짧고 담담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루 종일의 처절한 싸움이 담겨 있었지요. 이순신은 부상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다쳤고 몇몇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았다. 승리의 기쁨보다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 더 컸습니다. 이순신은 전사한 병사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기억하려 했지요. 조정의 승전보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선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명나라 장수 진동지가 이순신의 승리를 크게 칭찬하자 선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제사 이순신이 사소한 왜적을 잡은 것은 그의 직분에 마땅한 일이며 큰 공이 있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모든 공을 명나라 군대 덕분이라고 돌리려 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이순신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목숨을 걸고 싸웠건만 이런 평가를 받다니. 하지만 이순신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라를 지키는 것, 그것이 내 임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명량해전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 전투로 조선은 제해권을 되찾았고 일본군의 서해 진출을 완전히 막았지요. 한양으로 진격하던 일본 육군도 보급로가 끊기자 더 이상 북상할 수 없었습니다. 12척으로 시작해 133척을 물리친 기적. 하지만 이순신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명량해전 이후 이순신은 수군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졌던 병사들이 다시 모여들었고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군량을 보냈지요. 이순신 장군이 계시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순신은 고하도로 진을 옮기고 그곳에서 둔전을 일구었습니다. 병사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군량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지요.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어야 오래 버틸 수 있다. 새로운 전선도 건조했습니다. 목재를 구하고 못을 모으고 배를 짓는 일. 백성들이 하나둘 도왔고 몇 달 만에 전선이 늘어나기 시작했지요. 이순신은 또한 고하도에서 소금을 생산했습니다.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었고 팔아서 군자금을 만들 수도 있었지요. 1598년 2월 이순신의 함대는 다시 30척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본 수군과 크고 작은 전투를 벌였지요. 철영도 해전, 장문포 해전, 이순신은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육지에서는 상황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군대는 제대로 싸우지 않았고 조선군은 지쳐 있었지요. 1598년 4월 일본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들어 위독하다는 것.
사실 히데요시는 8월에 죽었지만 일본 장수들은 이를 숨겼습니다. 철수 준비를 하며 시간을 끌었지요. 11월, 일본군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남쪽 해안에 주둔하던 일본군들이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려 한 것이지요. 조명연합군은 이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명나라 장수 진린과 함께 노량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일본 수군 500여 척이 철수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이다. 이번에는 한 척도 놓쳐서는 안 된다. 자정이 지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명연합수군 약 150척이 일본 함대를 기습했지요. 어둠 속에서 화포가 불을 뿜고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 수군은 당황했지만 곧 반격에 나섰습니다. 수적으로는 여전히 일본군이 우세했지요. 격렬한 전투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전세는 조선 수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일본 전선 200여 척이 격침되거나 불타고 있었지요.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의 배는 가장 앞에서 적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된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조총 탄환 하나가 이순신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이순신은 쓰러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조카 이완과 아들 이회가 달려왔지요. 아버님, 대감! 이순신은 피를 흘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싸움이 한창이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 조심해서 전하라. 그것이 이순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54세의 나이로 마지막 전투에서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군님! 이완과 이회는 눈물을 삼키며 이순신의 시신을 배 안쪽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방패로 가렸지요. 북을 계속 두드리고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순신이 여전히 지휘하고 있는 것처럼. 전진! 계속 싸워라! 이완이 이순신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외쳤습니다. 병사들은 장군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으며 싸웠지요. 해가 떠오를 무렵 전투는 끝났습니다. 일본 수군은 괴멸되었고 살아남은 배들은 혼비백산하여 도주했지요. 7년간의 긴 전쟁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함성 속에서 조선 수군의 영원한 수호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에야 이순신의 죽음이 공개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장군님이 전사하셨다고? 아까 분명 명령을 내리셨는데. 진실을 알게 된 병사들은 바다를 향해 통곡했습니다. 장군님, 어찌 우리를 두고 가십니까? 명나라 장수 진린도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이 통죄사가 나라를 위해 죽었으니 진정 의롭도다. 나라를 위해 죽은 이순신 같은 사람이 어찌 슬프겠는가? 하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이순신의 유해는 고향인 아산으로 옮겨졌습니다. 가는 길마다 백성들이 모여들어 통곡했습니다. 장군님, 장군님,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선조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이 가니 나라가 텅 빈 것 같구나.
하지만 그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이 살아있을 때 그를 의심하고 탄압했던 선조는 죽은 후에야 형식적인 애도를 표했을 뿐이지요. 이순신은 좌의정으로 추증되었고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생전의 억울함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는 평생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불패의 제독이었습니다.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 노량해전. 이순신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23전 23승의 신화. 그의 승리들은 단순한 전투 승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킨 기적이었죠. 둘째, 거북선. 이순신이 개량한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었습니다. 적의 화살과 조총을 막을 수 있었고 강력한 화포로 적선을 격파했죠. 이 혁신적인 전선은 조선 수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셋째, 전술의 천재. 하객진. 하객진은 이순신이 고안한 대표적인 전술이었습니다. 학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반원형으로 포진하여 적을 포위하고 섬멸하는 전법이었죠. 또한 지형과 조류를 완벽하게 이용하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명량해전에서 울돌목의 물살을 이용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넷째, 난중일기. 7년간의 전쟁 기간 동안 이순신은 거의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전투 기록뿐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 고민, 일상까지 담겨 있죠. 밤에 혼자 앉아 화를 쏘아보니 역시 옛날 같지 않다. 어머님 생각이 간절하여 잠을 이룰 수 없다. 이러한 기록들은 이순신을 완벽한 영웅이 아닌 고뇌하는 인간으로 보여줍니다. 난중일기는 2013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다섯째, 충성과 원칙. 이순신은 끝까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왕이 의심하고 신하들이 모함하고 고문을 당하고 백의종군을 해도 그는 한 번도 반역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지요. 나라가 나를 버려도 나는 나라를 버릴 수 없다. 이것이 이순신의 충성이었습니다. 여섯째, 백성을 향한 마음. 이순신은 전쟁 중에도 백성을 돌보았습니다. 피난민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둔전을 일구어 자급자족하게 했지요. 승리한 후에도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군대가 있다. 일곱째, 가족에 대한 사랑. 전쟁터에서도 이순신은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깊었지요. 1597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순신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다. 차라리 내가 먼저 죽었더라면 어머님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을 것을. 전쟁터에서도 효심을 잃지 않은 인간 이순신의 모습입니다. 이순신의 삶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토록 훌륭한 장군이 왜 그토록 고독했을까요? 첫째, 질투와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연전연승은 역설적으로 그를 위험하게 만들었지요. 너무 뛰어난 사람은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원균을 비롯한 많은 장수들이 이순신을 질투했고 모함했습니다. 이순신이 너무 큰 공을 세우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둘째, 왕의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너무 강한 장군은 반역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지요. 역사적으로 공이 큰 장군은 의심받고 제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조도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이순신 자신의 원칙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이순신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옳다고 믿는 것은 끝까지 지켰고 잘못된 명령엔 복종하지 않았지요. 이런 성격은 존경받지만 동시에 고립되기 쉽습니다. 왕명이라도 잘못된 것이면 따를 수 없다. 이 신념이 이순신을 지켰지만 동시에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시대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은 문치주의 사회였습니다. 무신은 언제나 문신보다 아래였고 아무리 공을 세워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웠지요. 이순신은 무신이었기에 구조적으로 차별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을 세워도 조정에서는 나를 경계한다. 만약 이순신이 없었다면 임진왜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 상상을 해봅시다. 일본군은 바다를 장악했을 것입니다. 제해권을 확보한 일본군은 서해를 통해 한강으로 진입할 수 있었죠. 한양을 포위하고 조선 전역을 완전히 점령했을 것입니다. 선조는 의주가 아니라 명나라로 망명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은 사실상 멸망했을 것이지요. 일본군의 보급로도 끊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육지에서 싸우는 조명연합군도 결국 패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순신이 없었다면 조선은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과장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순신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지요.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나요? 의심, 모함, 투옥, 백의종군, 그리고 마지막 전투에서의 죽음. 나라를 구한 대가가 이것인가?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전쟁이었다. 젊었을 때부터 나는 싸웠다. 무과에 합격하고 변방을 지키고 승진하고. 하지만 평탄한 길은 없었다.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나는 이미 47세였다. 늙은 나이에 다시 전쟁터로 나가야 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책임감이 앞섰다.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첫 전투에서 이겼을 때 나는 안도했다.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한산도에서 대승을 거두었을 때도, 부산포를 공격했을 때도 나는 계속 이겼다. 하지만 이상했다. 이길수록 나를 향한 시선이 차가워졌다. 조정에서는 나를 의심했고 동료들은 나를 질투했다. 왜일까? 나는 그저 내 임무를 다했을 뿐인데. 영모 혐의로 잡혀갔을 때 나는 정말로 억울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가? 고문을 받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건만 이것이 내게 돌아오는 대가인가? 하지만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원망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까. 백의종군 명령을 받았을 때 나는 조용히 받아들였다. 이것도 내 운명이겠지. 그런데 칠천량에서 대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지켜온 수군이, 내가 훈련시킨 병사들이 모두 사라졌다니. 다시 통제사로 임명되었을 때 나는 복잡했다. 이제 와서 나를 부르는구나. 하지만 나는 갔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개인의 감정이 무슨 소용인가. 12척의 배를 보았을 때 솔직히 절망스러웠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라면 나는 이것으로라도 해내야 한다. 명량 앞바다에 섰을 때 나는 두려웠다. 물론 두려웠다. 나도 사람이니까.
하지만 두려움을 보일 수는 없었다. 병사들이 나를 보고 있었으니까. 내가 흔들리면 모두가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홀로라도.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 싸우는 동안 나는 생각했다.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여기서 죽는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나라를 지키다 죽는 것, 그것이 무인의 본분 아니겠는가. 이겼을 때 나는 안도했다. 살아남았구나. 하지만 기쁘지는 않았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무너졌다. 전쟁터에서는 울지 않았는데 어머니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다.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구나. 마지막 전투에 나갈 때 나는 묘한 예감이 들었다. 이번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야 했다. 전쟁을 끝내야 했으니까. 탄환이 가슴을 뚫었을 때 아프지 않았다. 아니, 아팠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생각이 있었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서는 안 된다. 병사들이 동요할 테니까. 조심해서 전하라. 그것이 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나는 평생 이 순간을 준비해왔으니까.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조금만 더 살아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욕심이겠지. 나는 내 몫을 다했다. 이제는 쉬어도 되겠지. 이순신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이순신은 명령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으로 이끌었습니다. 명량해전에서 홀로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그는 항상 가장 위험한 곳에 자신을 두었지요. 진정한 리더는 뒤에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입니다. 둘째, 역경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순신은 수없이 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모함, 투옥, 백의종군, 어머니의 죽음, 12척의 배. 하지만 그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12척이나 있다는 그의 시선. 반쯤 찬 물잔을 보며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긍정의 힘이었지요. 셋째, 원칙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이순신은 왕명이라도 잘못된 것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부산 포출격 거부가 그 예입니다. 옳지 않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진정한 충성이 아니라고 믿었지요. 원칙을 지키는 것은 때로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지킵니다. 넷째, 창의성과 혁신입니다. 거북선, 하객진, 지형 활용. 이순신은 끊임없이 새로운 전술과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았지요. 혁신은 절박한 상황에서 나옵니다. 다섯째, 겸손함입니다. 이순신은 23전 23승을 거두고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그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했지요. 나이가 들어 활이 예전 같지 않다. 오늘의 결정이 옳았는지 모르겠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여섯째, 백성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순신은 전쟁을 하면서도 백성을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난민을 보호하고 식량을 나누어 주었지요.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는 그의 신념. 이것이 세종의 애민 정신과 통하는 부분입니다. 일곱째, 인내와 끈기입니다. 7년간의 전쟁.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지만 이순신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싸웠지요. 큰 일을 이루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덟째, 기록의 힘입니다. 난중일기를 통해 우리는 이순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그의 진면목을 알 수 없었을 것이지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기록하는 것. 그것은 후대에 남기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아홉째,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이순신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했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나라를 향한 충성입니다. 이순신의 충성은 왕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지키려는 진정한 애국이었지요. 나라가 나를 버려도 나는 나라를 버릴 수 없다. 이것이 이순신이 보여준 최고의 충성입니다. 이순신이 오늘날에도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이야기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울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부당함에 맞서는 모습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도 부당한 일은 많습니다.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지요. 이순신의 이야기는 그런 부당함 속에서도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둘째, 평범한 사람의 비범함이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은 처음부터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30이 넘어 묵과에 합격한 늦깎이였고 승진도 느렸지요.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했고 결국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평범하지만 이순신처럼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셋째, 인간적인 고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은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억울함에 괴로워하고 두려움을 느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위로를 줍니다. 넷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12척 대 133척.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해냈지요.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도 불가능해 보여도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줍니다. 다섯째, 시대를 초월한 가치 때문입니다. 충성, 용기, 희생, 책임. 이런 가치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순신은 이 가치들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었지요. 여섯째,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가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 역사라는 것이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일곱째,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은 한국인의 자부심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이런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긍지를 주지요. 이순신은 죽은 후 어떻게 평가받았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의외로 평가가 높지 않았습니다.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지만 다른 영웅들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지요. 왜일까요? 무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문체주의 사회였고 무신의 업적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었지요. 또한 선조가 이순신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왕이 좋아하지 않는 인물을 함부로 추앙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후반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이순신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순신이 민족 영웅으로 부각되었지요. 일본과 싸워 이긴 장군. 독립운동가들은 이순신의 정신을 본받자고 외쳤습니다. 해방 후 이순신은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교과서에 실렸고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졌지요. 서울 세종로에는 이순신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1968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이 동상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동상 중 하나가 되었지요. 외국에서도 이순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영국의 해군 제독 조지 알렉산더 발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넬슨 제독보다 이순신이 더 훌륭한 제독이다. 넬슨은 트라팔가 해전에서 적의 수가 자신보다 적었지만 이순신은 명량해전에서 10배가 넘는 적과 싸워 이겼다. 2001년 미국의 라이프지는 이순신을 지난 1000년간 가장 중요한 인물 100명 중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2021년 영국 해군 웹사이트는 이순신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10대 해군 제독 1위로 선정했지요. 넬슨, 니미츠를 제치고 1위였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명장. 그것이 오늘날 이순신의 위치입니다. 만약 이순신이 현대를 산다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조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실력자였을 것입니다. 성깔은 뛰어나지만 위에 잘 보이는 것을 못하는 사람. 원칙을 지키려다 미움받는 사람. 하지만 위기가 오면 모두가 찾는 사람이었을 것이지요. 이럴 때는 이순신 씨밖에 없어. 평소에는 소외시키다가 급할 때만 찾는 것. 그것이 현대판 이순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일할 것입니다. 나는 내 일을 할 뿐이다. 이순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영웅은 태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순신을 보면 영웅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원칙을 지켰고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 결과 영웅이 되었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순신은 답을 보여줍니다. 원망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인정받지 못해도 옳은 일이라면 계속하라고. 언젠가는 빛을 볼 것이라고.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명예와 부를 얻는 것일까요? 이순신은 명예도 부도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다했고 나라를 지켰고 후대의 귀감이 되었으니까요. 진정한 성공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리더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순신은 보여줍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자신을 두고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12척밖에 없다가 아니라 12척이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이순신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원칙을 지켜라. 앞장서라. 백성을 생각하라. 기록하라. 그리고 끝까지 해내라. 그것이 이순신이 남긴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12척의 배로 조선을 구한 기적.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독과 억울함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은 한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순신은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했고 슬퍼했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전투를 치르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생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순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12척의 배로도 해는 그 사람을.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배의 숫자가 아닙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 아직 할 수 있다는 것,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이순신처럼 끝까지 해내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을 마주했던 역사 속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그의 결단은 어떤 파장을 만들었을까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